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현대자동차와 수수료율 인상을 두고 마찰을 빚은 카드업계가 사실상 항복을 선언하면서 갈등 국면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든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카드사들과 유통업체, 이동통신사 등 다른 대형 가맹점들 간의 제2의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애꿎은 소비자들만 불편을 감수할 수도 있겠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신한카드에 이어 삼성카드와 롯데카드도 현대자동차와의 수수료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인상 수준은 현대차가 조정안으로 제시한 수준인 1.89% 내외로 애초 카드사들이 요구했던 1.9%대에는 못 미칩니다. 사실상 카드업계가 항복한 셈입니다. 하지만 카드사와 대형마트 또는 통신사 간에도 비슷한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 카드사들은 이마트의 수수료율을 평균 0.14%포인트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이마트는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대형 가맹점의 고객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기의 어떤 고객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카드사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의뢰 입장에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가맹점 해약이 이루어지면 기존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데다 실적 악화로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개편 방안에 따른 수수료율 적용이 어렵다면 카드사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이런 여파가 소비자에게까지 연결될까 봐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금융당국은 법 테두리 안에서 당사자 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최대한 양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적정한 선이 찾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들 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잠재적 갈등의 불꽃이 애꿎은 소비자들에게만 튀는 모양새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카카오와 택시업계 카풀 합의를 두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택시 호출 서비스인 티맵 택시, 승차 공유업체 타다는 택시와 협업에 젠걸음을 보이는 반면 카풀 스타트업 기업들은 합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내 이동수단 업계가 양분되는 모양새인데요. 서영석 기자입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택시기사와 승객을 이어주는 기술이 티맵 택시에 더해졌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았던 기사는 새로운 기술 덕에 소통이 더 수월해지면서 예약 승객도 더 잘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카카오, 택시업계가 합의했던 스마트폰의 IT 플랫폼 기술과 택시 서비스가 결합된 플랫폼 택시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티맵 택시 측은 이 합의에서 일단 거리를 둔 모습입니다. 이게 저희가 플랫폼 택시입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지. 다만 고급 택시 시장 진출을 선언한 승차 공유 업체 타다처럼 택시업계와는 계속 협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와 티맵 택시, 타다가 택시업계를 품는 사이 그동안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체들의 반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플러스와 위모빌리티, 위츠모빌리티 3개사는 성명서를 내고 카카오와 택시업계의 합의 원천 무효와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혁신 스타트업들은 사실은 대체 이동 수단을 상상하고 그런 것들을 실험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못하게 아예 싹을 잘랐다는 거죠. 택시를 품고 가느냐 마느냐를 두고 IT 기술로 무장한 이동수단 업계가 둘로 점차 나뉘어가는 형국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택시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시계 할증, 미터기 조작 등의 수법인데요. 백기령 기자가 단속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명동에 있는 모 백화점에서 택시를 타고 명동에 있는 숙소로 돌아온 중국인 관광객 택시 요금은 7,000원이었습니다. 我付了7000，因为他绕路了，他那个导航就是他超过了，对，然后我们就是他绕了一下，所以本来好像8500吧。 단속 반원이 거리를 계산해 본 결과 두 지점 간 택시 요금은 기본 요금인 3,800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정도의 바가지는 애교 수준. 인천공항에서 시내까지 25만 원을 책정한 기사도 최근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묵는 숙소를 중심으로 매일 택시 불법 영업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당요금 청구 사실이 발견되면 단속반원은 즉시 신고서를 작성해 서울시 교통지도과로 전달합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진 찍은 거, 그다음에 요금 조회한 거 이걸 전체를 봐가지고 그 사무실 내에서 서류 작성을 합니다. 관련 그 기사본을 소환을 합니다. 부당요금 징수로 적발될 경우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과 경고 처분을 받고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 원과 자격 취소로 이어집니다. 부당요금 3제 나우죄를 시행하는 서울시는 지난해 말까지 21건의 택시 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내리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첫 관문인 공항 단속을 월 1회에서 주 2회 이상 주 야간으로 대폭 늘리는 등 바가지 요금 단속망을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백기련입니다. 기아자동차 노조가 특별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 방안이 최종 가결됐습니다.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각 지회 조합원 중 27,756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과반수인 53.3%가 찬성하면서 잠정 합의안이 최종 가결됐습니다. 1차 소송 기간의 체불 임금은 개인별 2심 판결 금액의 60%를 오는 10월 말까지 지급하고 2, 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의 지급 금액 800만 원은 이달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며 상여금을 포함해 시급을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조선업 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 구직자 훈련 수당을 1인당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2배 올리기로 했습니다. 거제시의 경우 자체 재원으로 월 60만 원을 추가한 월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부는 이 밖에 조선산업 취업 박람회 등 각종 지역 연계 채용 행사를 열고 인력이 가장 부족한 거제시에 구직자 이주 상담센터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주로 아파트인 전국 공동주택 1,339만 채에 올해 공시가격이 발표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평균 5% 오르고 서울은 14% 넘게 인상됐는데요. 공시가격이 오를수록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나는데 고가 아파트의 인상폭이 컸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4.17% 올랐습니다.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 인상폭. 규제가 강화된 수도권을 피해 투자 수요가 몰린 광주와 대구의 공시가격도 각각 9.77%, 6.57% 인상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5.32% 올라 지난해 인상률 5.02%를 다소 웃돌았습니다. 시군구 기준으로는 재건축 아파트 분양, 3기 신도시 예정지 등 호재가 많은 경기 과천이 23.41%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서울 용산구가 17.98%, 서울 동작구는 17.93%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경남 거제와 김해, 울산 동구 등 경기 불황을 겪고 있는 지역은 10% 이상 공시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세 12억 원 이상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상대적으로 많이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공동주택은 전체의 2.1%를 차지하는데 기존 공시가격이 시세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겁니다. 예컨대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한 아파트 단지 전용 면적 189제곱미터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14억 9천만 원에서 올해 19억 2천만 원으로 28.9% 올랐습니다. 전체 공동주택의 91.1%에 해당하는 시세 6억 원 이하 주택은 평균 수준으로 오르거나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시세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공시가격이 15.13%,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는 17.61% 올라 서울 등 일부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커지게 됐습니다.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이나 토지에 비해서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유형간 형평성 차원에서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작년 수준인 68.1%로 유지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은 주택 소유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다음 달 말 확정됩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시세 17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해당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더 커졌는데요. 이들이 세부담을 덜기 위해 매물을 많이 내놓으면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는데 한상용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최근 거래된 서울 잠실주공 5단지 전용 면적 76제곱미터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16억 1천만 원. 이 아파트는 지난해 호가가 20억 원까지 치솟았지만
올 초에는 17억 원으로 곤두박질했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은 17주 연속 떨어진 상황. 여기에다 다주택자, 고가 아파트 소유자를 겨냥한 정부의 규제 강화로 급매물이 간혹 나오고 있지만 거래 절벽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집값이 더 내려갈 것이란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 오르면서 향후 집값의 양방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가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우 크게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급매물을 내놓으면 집값 하락 여건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아파트 매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여부.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인상이 매각 유인일 수 있지만 양도세 부담 때문에 실제 매물이 쏟아져 나올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세금 때문에 매각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실제로 매물에 내놓는 데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 세부담에 매물을 내놓기보다 자녀에게 증여할 여지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가격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가격 하락에는 영향이 거의 없다. 장기적으로 멀리 보면은 가격 상승 요인이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늘면 그 비용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거나 아파트 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각에선 서울 아파트 가격이 내려도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이 쉽지 않아 거래 절벽이 지속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영입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국내외 대형 온라인 사업자의 갑질 약관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IT 기업은 사용자들이 올린 동영상 콘텐츠를 마음대로 쓰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항을 두거나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기도 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구글이 제공 중인 유튜브 서비스의 약관입니다. 회원이 올린 콘텐츠를 유튜브 사업과 관련해 이용할 수 있다는 다소 추상적인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콘텐츠를 활용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는 설명도 보입니다. 사실상 회원의 저작물을 목적이나 범위 제한 없이 마음대로 쓰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유튜브 영상을 사용자 동의 없이 지울 수 있는 조항을 뒀고 계정을 만들 땐 개인정보 수집을 포괄적으로 동의하도록 했습니다. 구글은 물론 페이스북과 카카오 약관에는 사용자가 콘텐츠를 삭제해도 서버에 남겨 관리하겠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서비스 분야에서 저작권에 대한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판단, 시정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구글의 콘텐츠 약관에 공정위가 문제를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회원 부주의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이나 저작권 침해에 전혀 책임지지 않겠다고 한 네이버와 카카오의 조항에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는 부당하다는 겁니다. 약관 위반 회원에게 서비스 환불을 일치하지 않는다는 카카오의 부당한 약관 조항도 적발됐습니다. 불공정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공정위는 권고 내용을 60일 내 고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치홍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웹 시장이 급부상하며 유튜버 또 웹툰 작가와 함께 떠오르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종이책 시장을 넘보는 새로운 직업의 세계, 오늘 히든잡에서 소개합니다. 네, 초등학생의 장래 희망 중 하나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할 정도로 이제 인터넷 세계에서 활동하는 직업이 과거와는 다르게 인기 직종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직업은 어떤 직업인가요? 네, 바로 웹소설가입니다. 웹소설가는 소설의 첫 공개를 종이책이 아닌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하는 작가를 이야기하는데요. 인터넷 작가나 사이버 작가로도 불립니다. 현재 웹소설은 사이버상의 소설로만 평가받던 과거와 달리 종이책을 넘볼 만큼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인기리에 반영되었던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구름이 그린 달빛, 커피 프린스 1호점, 또 해를 품은 달 모두 시작은 웹소설이었다가 인기를 얻으면서 드라마화된 겁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8년 웹소설 시장은 3천억 원대로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2013년엔 불과 100억 원대였던 시장이 5년 사이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했으니
그만큼 발전 가치가 높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5년 사이 30배가 성장한 건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웹 시장이 커진 이유는 뭘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보급 덕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소설을 읽을 수 있게 됐으니 무거운 종이책보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 웹소설을 읽는 독자가 늘어난 거죠. 이러한 웹소설이 일반 소설과 다른 특징은 로맨스나 SF, 무협 소설과 같이 가볍고 쉽게 읽힐 수 있는 소설이 인기가 많다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독자의 의견이 바로 반영되는 인터넷 문학이기 때문에 시대상을 반영하거나 앞서가는 개성 만점 캐릭터가 유독 많다고 합니다. 또한 웹툰처럼 짧은 분량의 소설이 시리즈 형식으로 꾸준히 올라온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스낵컬처, 그러니까 과자를 먹듯 5분에서 15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선호하는 요즘 세대들에게 더없이 걸맞는 분야라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후에는 드라마로도 만들어진다니 그만큼 매력적인 분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드라마 제작자의 입장에서도 웹소설은 매력적인 분야일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인터넷상에서 인지도를 얻은 웹소설을 드라마하면 그만큼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면 해당 콘텐츠를 활용해 영화나 뮤지컬, 게임, 또 책으로 만들 수 있는 이른바 원소스 멀티유스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인기 있는 웹소설 작가들은 순수문학 작가 못지않은 높은 원고료와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 가지 소설이 다양한 콘텐츠로 파생될 수 있다면 작품을 쓴 작가 입장에서도 더없이 뿌듯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웹소설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웹소설가가 되기 위해선 웹소설 플랫폼에 작품을 올리는 게 가장 좋은데요. 작품을 처음 올릴 때 무료로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주요 웹소설 플랫폼엔 카카오페이지, 네이버 웹소설, 리디스토리, 문피아, 조아라 등이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지는 판타지와 로맨스 판타지가, 리디북스와 조아라는 로맨스 분야가, 네이버 웹소설과 문피아는 무협 분야가 유명한데요.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작품을 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기를 얻으면 자신의 작품을 유료로 볼 수 있도록 전환해서 원고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그럼 이러한 웹소설의 원고료는 어떻게 되나요? 네, 보통 웹소설의 구독료는 한 편당 50원에서 300원 정도인데요. 플랫폼이 수입의 60%를 작가가 40%를 가져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즉, 조회수가 높을수록 그만큼 원고료도 늘어난다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인지도를 얻으면 정식 출판이나 다른 콘텐츠로의 제한이 들어와서 추가적인 수입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독자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당연한 말이지만 재밌어야 한다는 겁니다. 웹소설은 일반 소설과 다르게 전형적인 스토리나 캐릭터보다는 다소 거칠더라도 참신함이 돋보이는 소설의 조회수가 높은 편인데요. 여기에 매회 끝날 때마다 다음 회차가 궁금해질 수 있도록 호기심을 유발하면서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히 소설을 올리는 건데요. 아무리 재미있는 소설이라도 흐름이 끊기면 금세 새로운 소설에 독자들의 시선이 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웹소설 분량은 한 편당 5,000자 내외, 그러니까 A4 용지로는 2매 내외 정도인데요. 이러한 분량을 매일 혹은 2, 3일에 한 편씩 완성하겠다는 각오가 없으면 결코 인기 있는 웹소설가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네, 결국 웹소설계에서도 이 꾸준함과 성실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웹소설로 인기를 얻으면 웹소설가의 총 원고료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인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네이버 웹소설 무협 부분에서 수입 1위를 차지한 장영훈 작가의 경우엔 원고료로 억대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웹소설의 전망이 높다는 거겠죠. 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하면서도 의지만 했다면 누구나 웹소설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글을 쓰고 또 누군가에게 보이는 걸 좋아하는 분이라면 꼭 웹소설가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낮은 문턱을 통해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 또 실력만 있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사이버상에서 독자와 소통하고 자신의 꿈도 함께 이룰 수 있는 웹소설가,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